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배움이 짧았기에 뜨내기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거기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무렵 엄마가 큰 병으로 돌아가셨기에 아빠는 더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한달음에 달려가야만 했기에 저는 전학도 자주 가야만 했는데요. 제 기억에는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 4번이나 전학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집에 홀로 있는 날이 많았고 딱히 할 것도 없었기에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냥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것인지 만나는 선생님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제게 문제집도 사주고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 법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제 뒷바라지를 했고요. 비록 지방 국립대이긴 했지만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제게 미안해했는데요. 네 성적 정도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갈 수 있었다고 하던데 아빠가 못나서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사법고시 합격해서 아빠 호강시켜줄게. 호강은 무슨 호강이야. 이 아빠는 너만 잘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네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지? 아빠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나 그 학교에서 장학금 받을 수 있거든? 그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항상 건강관리해야 해. 제 말에 아버지가 눈물을 훔치셨는데요. 사실 그 국립대에 입학을 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그 장학금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며 많이 아쉬워했고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대학을 다니던 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소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성은아, 이번에 좋은 일자리를 구했다. 일자리? 무슨 일자리인데? 땡땡 관광호텔 사우나에서 일하기로 했어. 여기는 나만 잘하면 옮겨 다닐 필요도 없다고 하더구나. 땡땡 관광호텔? 아빠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말이야. 거기서 잔심부름도 하고 음료수 그런 것들 팔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거야. 무엇보다도 매달 고정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더구나. 그래? 근데 힘들고 그런 건 아닌 거지? 힘들긴 뭐가 힘들어. 그동안 막노동판에서 잔뼈가 굵어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고가 난 뒤 수술까지 했지만 왼쪽 다리가 약간 불편했기에 그 뒤로는 공사장에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랬기에 호텔에 일자리가 생긴 것을 좋아할 수밖에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화근이 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한동안은 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끊이질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곳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이 든 손님들을 깨워준다거나 수건 정리, 청소, 그리고 음료수를 파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잡일이란 잡일은 혼자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곳에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그 호텔 사장 성격이 개차반 중에 개차반이었던 모양인데요. 아버지를 하찮게 여기며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고 하네요. 그랬기에 하루하루 아버지의 얼굴은 어두워져만 갔는데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제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아빠, 거기 일 힘들면 그만둬. 나 장학금 받아서 돈 들어갈 일도 많지 않아. 그리고 내가 틈틈이 아르바이트 하면 괜찮을 거야.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괜찮아. 근데 요즘 아빠 얼굴이 계속 안 좋아 보인단 말이야.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그저 그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 뒤 저는 입대를 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대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없는 동안 아버지 얼굴이 더욱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하기도 했는데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제가 몇 번이나 아버지를 뜯어 말려봤지만 아버지는 괜찮다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일자리를 힘들게 구했었기에 그 자리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알아 눕고 말았어요. 온몸이 불덩이 같았기에 병원에 다녀온 뒤 그날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오로지 일 걱정만 했습니다. 오늘 일을 못 나가서 어떡하냐. 내가 꼭 나가야 하는데. 아빠, 그럼 오늘은 내가 가서 일 좀 할 테니까 아빠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네가? 됐어. 네가 그 일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라며 제가 아버지에게 해야 할 일을 들은 뒤 아버지가 일하고 있다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온갖 잡일이란 잡일을 혼자 다 했더라고요. 그날 제가 직접 일을 해보다 보니 만만치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일이 서툴다 보니 손님이 수면실에서 깨워달라는 시간보다 10분 일찍 깨웠다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듣기도 했고 음료수랑 삶은 계란을 2개나 맛있게 다 먹어놓고는 냄새가 난다는 등 돈을 못 내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손님 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요.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던 중 한 남자가 사우나에서 나왔는데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구두 닦고 있던 아저씨에게 큰 소리로 물었어요. 여기 김씨 오늘 안 나왔나? 예, 사장님. 오늘은 김씨가 몸이 안 좋아서 저기 김씨 아들이 대신 나왔습니다. 김씨 아들? 그 법대 다닌다던 그 아들? 사장이란 사람이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제가 김씨 아들인가? 네, 맞습니다. 김씨 아들입니다. 사장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며 닦고 있던 구두를 손에 든 채 최씨 아저씨가 말을 했는데요. 갑자기 사장이 손짓으로 저를 불렀어요. 사장의 손짓을 보며 제가 어리둥절해 있자 최씨 아저씨가 급히 구두를 내려놓고는 제게 뛰어와서 제 등을 떠밀었어요. 뭐해? 사장이 부르는데 얼른 뛰어가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뛰어가서는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야, 네 아버지 아픈 거 맞아? 괜히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네? 꾀병이라니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일하기 싫어서 괜히 엄살 피우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넌 법대 다닌다는 놈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역시 지방 법대를 다녀서 그런지 머리가 안 따라주나 보네. 내가 네 아버지한테 듣자 하니 너 대학 졸업하고 사법고시 준비할 거라고 하던데 너 그거 완전 정신 나간 행동인 거 알고 있는 거냐? 서울 법대 졸업하고도 사법고시 떨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지방대 출신이 사법고시 친다고 깝치고 다니지 말고 그냥 어디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일이나 해. 안 그럼 네 아버지처럼 이런 잡일이나 하고 살게 될 거니까. 사장이 저를 곁눈질로 보면서 한껏 비웃고 있었어요. 그런 사장을 보며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는데요. 사장이란 인간은 인간의 탈을 쓴 동물 같아 보였거든요. 사장의 말을 들으며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저는 우선 꾹 참고 있었어요.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사장이 더욱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왜? 기분 나쁘냐? 기분 나쁠 거 없어. 이게 바로 진짜 세상이야. 돈 없는 것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건 그렇고 너 네 아버지한테 인수인계 똑바로 안 받았냐? 사장이 다시 손짓으로 구두 닦는 아저씨를 불렀어요. 이봐 최씨, 내가 사우나에서 나오면 제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 읊어봐. 그 얘기를 듣고 구두 닦던 아저씨가 음료 파는 냉장고 문을 급히 열더니 칡즙 한 봉지를 꺼내서는 급히 뜯었는데요. 빨대까지 꽂아서 사장에게 두 손으로 받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장이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최씨 아저씨가 내민 칡즙을 받아들고는 쪽쪽 빨아먹더니만 다 먹은 빈 봉지를 최씨 아저씨에게 집어 던지다시피 하고는 밖으로 나갔고요. 빈 칡즙 봉지를 받아든 최씨 아저씨가 사장을 있는 대로 노려보며 말했어요. 괴차반도 저런 괴차반이 없다니까. 나이도 나보다 훨씬 어린데 맨날 반말이나 찍찍해대고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저 음료수 김씨가 다 돈 주고 산 건데 매일 와서 공짜로 처먹고는 10원 한 푼도 낸 적이 없다니까. 잘 봤지? 그동안 네 아버지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았다. 그래도 너 하나 보고 버티고 또 버틴 거야. 네 아버지는
입만 열면 네 자랑이었어. 그러니까 넌 꼭 사법고시 합격해서 네 아버지 한을 좀 풀어줘라. 이게 다 우리가 못 배워서 이리 사는 게 아니겠냐. 그리고 오늘 일은 나도 모른 척 할 테니까 너도 그냥 모른 척 해라. 네 아버지 알면 괜히 속만 상하지 않겠냐. 최씨 아저씨가 혀를 차며 뒤를 돌아섰는데요. 사장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이까지 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아버지에게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다시 말을 했지만 너 사법고시 합격하면 그때 그만둘게. 어디 가나 그 정도 터세는 있기 마련이야. 이 아버지가 꼭 약속하마. 너 공부만 시키고 그때는 진짜 그만둘게. 라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뒤에도 제가 몇 번이고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아버지를 말리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한이 되곤 한답니다. 그렇게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빨리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들고도 남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에 호텔 사우나에서 만났던 그 최씨 아저씨라는 분이었어요. 저기 김씨 아들이지? 지금 빨리 땡땡병원으로 가봐. 김씨가 이러다가 쓰러져서 방금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거기로 간다고 했어. 네?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얼른 가보라고. 그런데 말을 하던 최씨 아저씨가 분하다는 듯이 한마디를 더 했는데요. 이게 다 그 사장놈 때문이야. 사람을 그렇게 달달 볶아대니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어? 아유, 나쁜 놈. 아주 나쁜 놈이야. 천벌 받을 거야. 말을 하고 있던 최씨 아저씨의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기 김씨 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 서름 다 갚아주라고. 저게 사람이야? 인간 말종이지. 최씨 아저씨가 몇 마디를 더 하다가는 급히 전화를 끊는 듯 했습니다. 최씨 아저씨와의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혼이 반쯤 나간 상태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제가 도착하기 전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넋이 나가있던 제게 의사가 말하기를 뇌출혈인데 손을 쓸 수가 없었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세상에 아버지와 저 둘뿐이었는데 그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기에 처음 한동안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는데요.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던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싸늘하게 누워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어찌어찌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긴 했지만 찾아올 사람도 많지 않았기에 장례식장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호텔 사장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고 단지 최씨 아저씨만이 찾아와서 한동안 눈물을 흘리다 갔습니다. 눈물만 흘리던 최씨 아저씨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사장놈은 안 왔지? 나쁜 놈, 천하의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코빼기도 안 비춰? 내가 그동안 악질을 많이 보긴 했지만 악질도 그런 악질은 처음이야. 네가 잘 돼야 한다. 그래야 네 아버지 원수 갚는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날도 사장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버지를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최씨 아저씨 말로는 호텔에 무슨 일이 있어서 며칠간 경찰서를 들락날락 했다는데요. 아마도 그 화풀이를 아버지한테 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당장 가서 그 인간을 끝장내고 내 인생도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그 사장이란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학교도 가지 않은 채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후 교수님이 우리 집 주소를 확인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놀란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교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다가는 급히 인사를 했는데요. 교수님, 장례식장에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긴 당연히 가야지. 근데 너 요즘 왜 학교도 안 나고 그러고 있어? 물론 지금 네가 상심이 큰 건 잘 알겠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아버지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네가 이러고 있어. 참, 너 아직 밥도 안 먹었지? 내가 오다 보니 저 앞에 삼겹살집이 있던데 우선 밥부터 먹자. 라며 교수님이 저를 끌고 삼겹살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삼겹살과 소주를 시켰는데요. 너 술 못 먹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마셔라. 가끔은 술에 힘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다. 라며 제게 소주를 따라줬어요. 평소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이었기에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소주만 들이켰는데요.
야 이놈아, 맨속에 그렇게 소주만 들이키면 속 버린다. 라며 교수님의 제 입에 삼겹살을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점점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고 제가 교수님께 소개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호텔 사장한테 복수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동안 듣기만 하던 교수님께서 조용히 말을 꺼냈는데요. 그래, 지금 네 심정이 오죽하겠냐. 억울하지? 아주 억울해서 미치겠지. 잘 들어. 근데 앞으로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네가 뭐부터 해야겠니? 그러려면 네 힘부터 길러야 한다. 한마디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도록 강해져야 한다 그 말이야. 나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머니가 음주운전 뺑소니를 당했었는데 아무런 힘이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구나.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거든.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힘이 없으면 그냥 당하고 사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왔다. 내 스스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복수니 뭐니 그런 생각은 다 집어치우고 너도 스스로 힘을 키워. 복수는 그 다음에 하는 거다. 알겠냐? 너 곧 대학 졸업이잖아. 그럼 바로 조용한 절로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네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던 사법고시 합격하란 말이야. 내가 잘 아는 사찰이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 주지스님한테 잘 말해놓으마. 교수님의 제 손을 잡으며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 뒤에도 교수님은 계속해서 저를 챙겼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교수님이 소개해준 절로 들어가서 머리 싸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가 절대 쉬운 공부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 시험까지 떨어지고 난 뒤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듯이 주지스님이 저를 앉혀놓고는 말씀하셨어요. 겨우 3번 하고 포기하려고 여길 들어왔어? 3번이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구만. 세상 일이 그리 쉬우면 너무 재미없잖아. 잘 들어라. 내가 네 관상을 딱 보니 넌 벼슬을 할 관상이야. 그러니까 밤 다 잡고 다시 공부 시작해. 5번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근데 그 안에 될 거야. 스님이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스님의 말에 다시 용기를 얻어 공부를 시작했고 4번째 만에 드디어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교수님과 스님이 기뻐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특히나 교수님은 수시로 저를 찾아오셔서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은인이신 그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있답니다. 그렇게 저는 당당히 대한민국 검사가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바빠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만 저는 한시도 그 호텔 사장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수소문을 내보니 여전히 그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거기다 주변을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여전히 악랄한 짐승 마냥 그렇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다시 복수심이 활활 불타올랐고 어느 날부터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호텔 사우나로 갔어요. 그 사장은 아직도 매일같이 그 사우나를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뭘 어쩌겠다 이런 건 없었는데 그냥 그 사장의 얼굴을 노려보다 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으로 제가 노려보고 있었음에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사우나에 갔다가 나가려고 했는데요. 주변이 시끌벅적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그 사장이 한 어르신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해대면서 정신 나간 사람 마냥 호통을 치고 있었어요. 어르신을 자세히 보니 전에 아버지가 하시던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어르신의 얼굴에서 순간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무엇을 그리도 잘못한 것인지 시종일관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빌어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사장의 행동은 더욱 심해지기만 했는데요. 들고 있던 수건까지 내던지며 요즘 안 그래도 장사 안 돼 미치겠는데 그 칡즙 하나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 사람을 열받게 해? 당신 잘리고 싶어? 라며 고함까지 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이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이봐요 아저씨, 어르신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아저씨? 이게 어디다 대고 아저씨래? 나 이 호텔 사장이야. 여기 사장이면 이 어르신한테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야, 너 미쳤어? 순간 사장이 제 뺨을 내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호텔 사장이 분을 이기지 못한 듯 어딘가로 전화를 했는데 건장한 체구의 남성 2명이 급히 뛰어들어오더니
저를 어딘가로 끌고 가는 겁니다. 몸부림을 쳐봤지만 그 남성들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를 끌고 인적이 드문 창고 같은 곳으로 가서는 저를 바닥에 쪼그려 앉게 하더니 저만 홀로 남겨둔 채 잠시 창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겼던 문이 열렸고 호텔 사장이 그 건장한 남성 2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날뛰는 거야? 너 인생 종치고 싶어? 딱 보니 쥐뿔도 없어 보이는구만. 어디서 나대고 있어? 당신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그동안 이런 식으로 힘없는 사람들 괴롭혔구만. 지금 이러는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지금 네가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내가 아량을 베풀어줄지 말지 생각해볼 판국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네가 감히 사람 많은 데서 나한테 쪽을 줘? 너 여기서 못 나갈 수도 있어. 호텔 사장의 협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협박을 하면서 제 뺨도 몇 차례 올려붙였어요. 호텔 사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호텔 사장은 계속해서 제게 소리까지 지르며 협박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낯익은 사람 한 명과 여러 명의 경찰이 그곳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사람을 보며 제가 반갑게 외쳤고요. 아, 수사관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찌나 협박을 해대는지 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검사님 전화 받고 바로 출동했는데 여기 위치를 찾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직원들한테 창고 위치를 물어보러 찾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겁니까? 다친 곳이 왜 없겠어요. 제 몰골 좀 보세요. 대한민국 검사 꼴이 말이 아니네요. 제가 수사관님을 보며 장난스레 말했는데요. 뭐 검사?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지금 대한민국 검사다 그 말인 거냐? 야, 니들 휴대폰 안 뺏고 뭐 했어? 라며 뒤에 있던 덩치들에게 호텔 사장이 소리쳤는데요. 아, 그게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겁먹어서 신고 같은 거 엄두도 못 내거든요. 아주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구만. 생긴 것도 어리버리한 게 하는 짓도 어리버리하니 호텔이 문 닫기 일부 직전이지.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팔다리가 고생한다는 말이 있나 보네. 제가 호텔 사장을 한껏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호텔 사장과 일행 2명을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간 호텔 사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는데요. 저기 검사님, 제가 진짜 검사인 줄 알았다면 감히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요즘 호텔 손님도 떨어지고 진짜 문 닫기 직전인데 그 영감이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제가 그만 화가 나서 한마디 한 겁니다. 근데 검사님한테 그렇게 할 의도는 하늘에 맹세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시겠지. 하늘에 맹세코 없어야겠지. 대한민국 검사를 협박하고 감금까지 했는데 말이야. 그리고 내가 조사를 좀 해보니 임금 체불에다가 죄질이 아주 안 좋더구만. 참, 그리고 당신 말이야. 혹시 김경태라는 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김경태요? 그게 누군데요? 한참 전에 당신 호텔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인데 역시나 기억을 못하는구만. 하필이면 재수없게 우리 사우나에서 뒤지고 난리야. 그때 당신이 그랬다면서. 그럼 당신이 그때 그 절름발이 아들 지방대 다니던? 이제야 기억이 나나 보네. 지방대 다니던 그 아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 검사가 됐어. 잘 들어. 난 당신 절대 용서 못해. 내 모든 걸 걸고 나올 수 있는 최대 형량으로 받게 해줄 거니까 기대 한번 해보시라고. 힘없는 사람들 괴롭힌 죄값 그대로 다 돌려받아야 할 거 아냐. 제가 그 사장을 있는 대로 노려봤는데요. 사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다리를 붙들더니 빌어대더라고요. 물론 저는 상관도 하지 않았고요. 그 뒤 그 사장이 제게 몇 번이나 무릎까지 꿇은 채 빌고 또 빌어댔지만 저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그 호텔 다른 직원들도 작정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그 사장이 처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당했던지라 터질 게 터진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그 관광호텔 사장은 결국에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거든요. 조사해보니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로 신고를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 관광호텔 지하에 나이트클럽도 운영하는데 거기에 오는 손님들 중
저같이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 관광호텔 하나를 가지고 그토록 유세를 부렸다는 생각에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강자에게는 더 강하게, 그리고 약자에게는 더욱 너그럽고 정의로운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